설날 저녁 식사에 따스한 불빛이 식탁 위로 떨어진다. 내가 막 자리에 앉자마자 여동생이 재빨리 나를 쓱 훑어보았다. 목소리를 아주 낮게 깔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했다. 올해 돌아온 이 사람도 또 가짜는 아니겠지. 그녀의 손끝이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이번엔 좀 멀리 앉아야겠어. 또 나한테 다 튀지 않게 말이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엄마가 무표정하게 젓가락을 들더니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홍샤오로우 한 점을 안정적으로 집어 내 밥 공기에 살며시 놓아주었다. 페이페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홍샤오로우 좀 먹으렴.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우리 가족 모두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음식이 바로 홍샤오로우라는 것을. 하지만 엄마가 건네준 고기 한 점은 여전히 그릇 속에 담겨 붉은 기름을 천천히 내뿜으며 눈이 시리게 빛났다. 엄마는 싱글벙글 웃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내 관자놀이가 파르르 떨렸다.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틀렸다. 아주 잘못되었다. 도리상으로 따지자면 우리 집 식탁에는 홍샤오로우가 올라와서는 안 된다. 나는 홍샤오로우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가족 모두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있을 때는 식탁 위에 홍샤오로우가 올라오는 법이 없었다. 설마 엄마가 잊어버린 걸까? 그럼 아빠와 여동생도 잊은 걸까? 그 세 사람이 잊어버렸을 리가 없는데. 엄마는 계속 얼굴에 웃음을 띤 채 나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거의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다. 머리 위 샹들리에의 불빛이 엄마의 얼굴에 곧바로 그림자를 드리워 다소 기괴해 보였다. 내가 한참 동안 움직임이 없자 엄마가 가볍게 풋 하고 웃었다. 페이페이야, 엄마가 만든 홍샤오로우가 먹기 싫은 거니?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아빠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여동생은 아무 소리 없이 의자를 나에게서 먼 쪽으로 슬쩍 옮겨 거리를 두었다.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곁눈질로 훔쳐보는 시선들. 서로 다른 방향에서 날아온 세 줄기의 시선이 모두 내 몸에 따갑게 고정되었다. 내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다. 공포스러운 생각 하나가 억제할 새도 없이 내 머릿속에서 솟구쳐 올랐다. 내 눈앞에 이 세 사람은 정말로 나의 가족이 맞는 걸까?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방금 여동생이 했던 그 말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 말 속에서 한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집에는 예전에도 가짜 내가 나타난 적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나중에 모두 정체가 탈로 났다는 것. 게다가 몸에 튀다라는 말로 미루어 보아 정체가 들통난 뒤의 결말은 분명 좋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엄마가 나에게 고기를 준 것은 사실 나를 향한 하나의 시험이었다. 하지만 이 고기를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나는 공포스럽게도 발견하고 말았다. 엄마의 얼굴 표정이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다는 것을. 빨리 선택을 내리지 않으면 분명히 매우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임을 직감했다. 그때 내 시선이 식탁 구석을 훑고 지나갔고 마음속에 갑자기 정답이 떠올랐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기분이 언짢은 척 연기하며 말했다. 엄마,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홍샤오로우를 제일 싫어한다는 걸 모르셨어요? 설마 잊으신 거예요? 그러면 저 정말 화낼 거예요. 이 말을 내뱉고 난 뒤 엄마는 몇 초 동안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질 때쯤 그녀가 갑자기 웃으며 말했다. 정말 미안하구나, 페이페이야. 엄마가 나이가 들어서 깜빡했나봐. 화내지 마렴. 이따가 두둑한 세뱃돈 봉투 줄게. 아빠가 고개를 끄덕이며 젓가락을 다시 들었다. 그리고 여동생도 기쁜 듯이 나를 바라보았다. 보아하니 이 첫 번째 관문은 겨우 넘긴 것 같다. 방금 홍샤오로우를 보았을 때 비로소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었다. 식탁 위의 다른 요리들은 모두 매우 정갈했고 색과 향, 맛을 고루 갖추고 있었다. 반면 이 홍샤오로우 접시는 어딘가 성에 없어 보였다. 마치 정성을 들여 만들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나는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다. 이 홍샤오로우 접시는 오로지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그래서 공을 많이 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내 추측이 정말로 들어맞을 줄이야. 나는 젓가락을 들고 막 요리를 한 입 먹으며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려는데 아빠가 갑자기 헛기침을 했다. 페이페이야, 너 샤오량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니?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방금 뻗었던 젓가락을 다시 얼른 거두어들였다. 내 기억 속에서 아빠가 말씀하시는 샤오량은 아빠 동료의 아들이었다. 샤오량은 나와 나이가 비슷했고 아빠는 그를 아주 마음에 들어했다. 내가 고향에 내려와 그와 결혼하기를 바랐다. 그는 나에게 샤오량의 위챗 계정을 추천해 주었지만 나는 친구 추가를 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삶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졸업 후 줄곧 창업을 해왔고 내가 좋아하는 사업 분야에서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노력하기를 원했다. 이것이 내가 원래 살던 세계의 궤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없었다. 이 집에 나와 샤오량은 어떤 관계인지. 생각에 빠져들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아빠의 눈동자에서 옅은 붉은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망했다. 엄마의 시험 때와는 다르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나는 그 어떤 아빠의 질문에 대한 단서도 찾지 못했다. 하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었다. 내가 아빠에게 샤오량과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말하려던 찰나 여동생이 갑자기 말을 가로챘다. 언니, 왜 아직도 부끄러워하고 그래? 샤오량 오빠랑 같이 찍은 럽스타그램 사진도 다 올려놓고선 내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휴대폰을 꺼내 확인해보니 언제 올라갔는지 모를 게시물이 하나 있었다. 그 게시물에는 나와 샤오량이 함께 찍은 다정한 사진이 있었다. 나는 머리를 샤오량의 어깨에 꽉 기대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내 눈에 비친 샤오량은 그저 어린 시절의 놀이 친구일 뿐이었다. 아빠가 내 휴대폰을 가져가더니 그 사진을 보고는 얼굴이 순식간에 활짝 피어났다. 페이페이야, SNS에 올리면서 나랑 내 엄마는 차단해 놨었구나. 너랑 샤오량이 잘 지내는 걸 보니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구나. 때가 되면 공무원 시험도 보고 둘이 결혼만 하면 앞날이 아주 탄탄대로일 거야. 엄마도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내 그릇에 쉴 새 없이 음식을 덜어주었다. 두 분의 시험은 일단 통과한 셈이다. 하지만 내 마음은 전혀 기쁘지 않았다. 자신과 완전히 다른 인생을 경험한다는 것. 게다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인생을 느끼는 이 기분이 나를 몹시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의문이 떠올랐다. 내 여동생은 왜 방금 나를 자진해서 도와준 것일까? 식사를 마친 후 나는 몰래 여동생을 한쪽으로 불러냈다.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떠보듯 물었다. 동생아, 아까 왜 사진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도 여동생의 다음 한마디가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녀가 나를 쳐다보는데 표정이 복잡했다. 언니도 이미 다 알고 있지? 여기는 언니가 알던 그 세계가 아니야. 우리도 언니의 진짜 가족이 아니고.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설마 그녀가 이렇게 대놓고 말해버릴 줄은 몰랐다. 나는 한동안 무슨 말을 받아쳐야 할지 몰랐다. 여동생이 한숨을 내쉬었다. 수많은 명절이 지났지만 난 한 번도 진짜 우리 언니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걸 멈춘 적이 없어. 이전에도 언니와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아주 많이 왔었어. 하지만 그들은 모두 부모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지. 난 우리 언니가 너무 보고 싶어. 그래서 올해는 언니를 도와준 거야. 언니가 정체가 들키지 않고 무사히 초하루까지만 버티면 언니가 원래 살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어. 그리고 나도 언니가 생겨서 함께 즐겁게 설을 보낼 수 있게 되니까. 여동생의 말을 듣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졌다. 이 세계에서 그녀는 자신의 진짜 언니와 설을 보낼 수 없다니 그 사실이 안쓰럽게 느껴졌다. 그녀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내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또한 그녀의 입을 통해 중요한 정보 하나를 얻게 되었다. 초하루까지만 무사히 넘기면 나는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순간 내 마음속에 희망이 샘솟았다. 그때 여동생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규칙의 제약 때문에 내가 대놓고 언니를 많이 도와줄 수는 없어. 하지만 언니에 관한 모든 정보는 이 집안에서 다 찾을 수 있을 거야. 언니가 정성만 들인다면 안전하게 언니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거야. 자, 내 할 말은 여기까지야. 언니, 힘내.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맙다는 말을 하려던 찰나 나는 갑자기 멍해졌다. 바로 방금 짧고도 강렬한 느낌이 번개처럼 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느꼈다. 내가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것 같다는 기분을. 하지만 아무리 회상하려 해도 떠올릴 수 없었다. 기억해낼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코끝이 갑자기 찡해졌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이 느낌은 마치 소중한 무언가를 영영 잃어버린 것만 같았다. 나는 대체 무엇을 잊은 걸까? 저녁 식사 후 부모님과 여동생은 거실에서 춘환을 보고 있었고 나는 침실로 돌아왔다. 침실은 내 신분 정보가 가장 밀집된 곳이다. 나는 반드시 최대한 빨리 현재의 신분에 익숙해지고 적응해야 했다. 침실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열자마자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었다. 설마 했는데 이 세계에 나도 그 습관을 유지하고 있었다. 홍샤오로우를 먹지 않는다는 점과 결부해볼 때 이 세계와 내가 원래 살던 세계는 여전히 닮은 구석이 꽤 많다고 짐작했다. 나는 빠르게 일기장을 훑어보았다. 일기를 통해 나는 마치 한 명이 나와 외모는 똑같지만 성격은 완전히 다른 차분하고 수줍은 소녀를 보는 듯했다. 일기장을 내려놓고 나니 마음속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다. 앞으로 부모님의 테스트를 맞닥뜨려도 방금처럼 허둥대지는 않을 것이다. 시간을 슬쩍 확인해보니 이미 밤 11시 59분이었다. 시간을 본 순간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 옷을 적셨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잊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허둥지둥 침실을 뛰쳐나갔다. 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나는 겁에 질려 눈을 감고 외쳤다. 아빠,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뱃돈 얼른 주세요. 내가 바들바들 떨며 눈을 뜨자 주변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밝은 조명 아래 부모님은 여전히 얼굴 가득 미소를 짓고 있었다. 엄마는 싱글벙글하며 나에게 세뱃돈 봉투를 내밀었다. 우리 페이페이 착하기도 하지. 나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 실신할 지경이었다. 방금 1분만 늦었더라면 나는 여기서 끝장났을 것이다. 세뱃돈을 다 주신 뒤 부모님은 방으로 들어가 주무셨다. 여동생이 다가와 웃으며 내 어깨를 다독였다. 정말 아슬아슬했어. 난 언니가 잊어버린 줄 알았네. 하지만 방심하면 안 돼.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니까. 그녀는 의미심장하게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나도 침실로 돌아와 침대 위로 무겁게 몸을 던졌다. 심장이 계속 두근거렸다. 지금 상황은 그야말로 깊은 연못 앞에 선 듯 살얼음판을 걷는 듯하다는 말이 딱 맞았다. 불안함에 눈물이 터져나오기 직전 문 밖에서 갑자기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페이페이, 페이페이. 누군가 나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머리를 흔들며 환청이 아니라는 것을 몇 번이고 확인했다. 누구야? 페이페이야. 빨리 와. 시간이 얼마 없어. 이 목소리는 미약하고 끊어질 듯 들렸지만 분명 부모님의 것도 여동생의 것도 아니었다. 설마 이 집에 5번째 사람이 있는 걸까? 잠시 더 귀를 기울이던 나는 멍해지고 말았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다. 그 목소리를 알아챘기 때문이다. 그건 바로 내 자신의 목소리였다. 공포와 호기심이 머릿속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결국 나는 이를 악물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소리는 주방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주방에 들어선 뒤 귀를 쫑긋 세워 정확한 소리의 근원을 찾아냈다. 내가 수납장을 열자 목소리가 훨씬 더 선명해졌다. 페이페이야, 빨리. 정말 시간이 없어. 나는 휴대폰을 꺼내 손전등을 켰다. 불빛이 비치는 순간 내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다. 놀랍게도 나와 똑같이 생긴 얼굴 하나가 나타난 것이었다. 나는 입을 크게 벌렸지만 너무 무서워서 아무런 소리도 낼 수 없었다. 페이페이야, 어서 도망쳐. 절대 초하루까지 남아있으면 안 돼. 내 머릿속이 윙윙 울렸다. 눈앞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괴한 장면이 이미 나의
사고 능력을 마비시켰다. 환상 후에야 나는 무의식적으로 입을 뗐다. 하지만 내 여동생은 초하루까지 정체를 안 들키고 버티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어. 그러자 그녀의 눈빛이 복잡해졌다. 잘 생각해봐. 너한테 정말로 여동생이 있니? 이 말은 마치 내 머리 위로 커다란 망치가 내리쳐진 것 같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서려 있었다. 너 정말로 떠올릴 수 있어? 여동생과 함께했던 옛 기억들을? 나는 그저 나에게 여동생이 있다는 것만 기억났다. 나는 그녀를 아주 사랑했고 그녀도 나를 아주 사랑했다는 것. 그것 말고는 놀랍게도 더 이상 우리가 함께했던 그 어떤 일도 기억나지 않았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내가 계속 물어보려던 찰나 그녀가 내 말을 가로막았다. 내가 한 말을 반드시 명심해. 이 말을 끝으로 그녀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나는 겁에 질렸다. 방금 전 나가 해준 말 속의 정보들이 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방으로 돌아가 차근차근 정리해야 했다. 몸을 돌리는 순간 창백한 얼굴 하나가 나를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공포에 질린 내 모습을 보며 여동생이 한숨을 쉬더니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보아하니 언니도 그들의 말을 믿어버렸나 보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지 않았다. 오히려 뒤로 엉금엉금 물러났다. 그녀에게서 멀어진 뒤에야 일어났다. 그녀가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다. 언니가 정말로 그들의 말을 믿는다면 언니는 아주 위험해질 거야. 나는 아직 충격이 가시지 않은 채 그녀를 향해 의문을 제기했다. 내가 내 여동생이라고? 하지만 난 너와 함께한 기억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아. 이런 상황에서 내가 널 어떻게 믿겠어? 여동생이 나를 쳐다보는데 눈동자에 슬픈 기색이 비쳤다. 왜냐하면 난 흙으로 만들어진 실제하지 않는 존재니까. 당신들 모두가 여동생을 원했기에 내가 창조된 거야. 나에게 아기가 없다는 걸 믿어줘. 난 그저 언니가 끝까지 갈 수 있게 돕고 싶을 뿐이야. 나는 여전히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서 희생된 사람들이야말로 내가 살아서 나가길 가장 바라는 사람들 아니야? 여동생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때로 사람의 아기는 정말 앞뒤가 안 맞을 때가 있어. 자기는 탈출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같이 여기 남게 하려고 끌어당기는 거지. 만약 그래도 믿지 못하겠다면 나를 따라와 봐. 몸을 돌려 떠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결국 그녀를 따라가기로 했다. 놀랍게도 여동생이 나를 데려간 곳은 나의 침실이었다. 그녀는 내 침대 앞에 멈춰 서더니 손가락으로 침대 밑을 가리켰다. 증거는 침대판 위에 적혀 있어. 나는 여동생을 몇 번이나 쳐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다. 아기도 없었고 농담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천천히 몸을 엎드려 나는 상체를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다. 방 안의 조명빛을 빌려 침대판 위에 글씨가 써진 것을 희미하게 보았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손전등을 켰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써진 이름은 페이페이였다. 내가 이곳을 발견했을 때 제발 이 글자 뒤에는 공백이 생겨 끊겨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쥔 채 조명을 서서히 더 아래쪽으로 비췄다. 그 순간 내 심장은 거의 멈출 듯이 요동쳤다. 삐뚤삐뚤하게 그려진 수많은 도망쳐라는 글자들. 이 글자를 쓴 사람들의 얼굴에 서린 뒤틀린 원망이 눈에 보이는 듯했다. 공포에 떨며 침대 밑에서 기어나오자 여동생이 걱정스러운 듯 나를 보고 있었다. 어때? 많이 놀랐어? 고마워. 난 괜찮아. 그럼 푹 쉬어. 내 말대로 초하루만 잘 버티면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그녀가 문을 나서자 나는 침대 위로 올라가 생각에 잠겼다. 왜 그렇게 커다란 아기가 서려 있었던 걸까?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내가 만약 나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면 다음에 나를 위해 단서를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을 텐데 갑자기 무언가 떠오른 나는 다시 몸을 돌려 침대 밑으로 파고들었다. 침대판의 맨 아래쪽 나무판 하나가 새 것이었다. 그 위에는 글자가 단 한 자도 없었다. 그 때문에 바로 위쪽 판에 몇몇 글자들은 반토막만 남은 채 갑자기 끊겨버린 것이었다. 설마 맨 아래쪽 판에 무언가 적혀 있었는데 내가 알면 안 되는 내용이라서 교체된 것일까?
침대 밑에서 기어 나올 때 내 손발은 여전히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침대 위에 주저앉았다. 여동생은 초하루를 버티면 집에 갈 수 있다고 했지만 침대 밑의 글씨들은 의도적으로 가려진 진실을 숨기고 있었다. 나는 억지로 마음을 진정시키며 모든 단서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 세계에는 나와 똑같이 생긴 수많은 페이페이가 왔었지만 모두 부모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결국 사라졌다. 여동생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지만 언니와 설을 보내고 싶다며 줄곧 나를 도와주었다. 하지만 수납장 안에 또 다른 나는 나에게 도망치라고, 어서 도망치라고 말했고 진짜 여동생이 있는지 의심하라고 했다. 그리고 침대 밑의 글씨 또한 누군가 손을 써서 가장 결정적인 정보를 가려버렸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겹겹이 쌓인 함정 같았고 나는 그 함정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매 발걸음이 심연으로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나는 일어나 책상 앞으로 걸어가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일기 전반부의 페이페이는 차분하고 수줍음 많으며 샤오량과의 결혼을 고대하고 있었다. 공무원 준비를 하는 그녀는 창업을 좋아하는 나와는 완전히 달랐다. 하지만 반년 전부터 필체가 휘갈겨지고 공포에 질려 있었다. 행간마다 불안함이 가득했다. 그들이 또 나를 시험하고 있어. 침대 밑에 비밀이 있어. 초하루는 구원이 아니야. 그곳이 끝이야. 마지막 일기는 절반만 쓰인 채 억지로 그어 지워져 있었다. 그들은 나를 감시하기 위해 여동생을 창조했어. 침대 밑에 글씨는 사라진 모든 페이페이가 새겨넣은 거야. 그리고 맨 아래의 비밀은 일기장 위에 말라붙은 눈물 자국에 끝없는 절망이 숨겨져 있었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정막을 깨뜨렸다. 나는 일기장을 꽉 움켜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세요? 나야, 페이페이 언니.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 여동생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다. 내가 문을 열자 그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손에 쥐고 있었다. 이게 진짜 페이페이 언니야. 사진 속의 소녀는 나와 똑 닮아 있었다. 곁에 있는 부부는 인자한 눈매를 가졌고 옆에 어린 소녀는 내 기억 속의 여동생과 미세한 차이가 있었다. 진짜 페이페이 언니는 3년 전 초하루에 이미 사라졌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거든. 난 이 세계의 규칙이 만들어낸 존재야. 본래는 모든 페이페이를 감시하고 부모님의 처분에 순종하는지 보려고 만든 거지. 나는 사진을 꽉 붙잡고 추궁했다. 그 규칙이 뭔데? 부모님은 정체가 뭐야? 또 다른 나와 침대 밑의 비밀은 또 뭐고? 여동생은 몸을 굽히더니 침대 밑에 새 나무판을 톡톡 두드렸다. 이 세계는 진짜 페이페이 언니의 원한이 구축한 감옥이야. 그녀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샤오량과 결혼하면 원한이 강제로 지워지게 돼. 그녀와 닮은 사람들을 끌어들여 운명을 반복하게 만드는 거지. 부모님은 그녀의 원한이 형상화된 존재들이야. 시험을 담당하지. 순종하면 영원히 페이페이 역할을 해야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집어삼켜져. 또 다른 너는 사라진 모든 페이페이들이야. 깊은 밤에만 겨우 도망치라고 경고할 수 있을 뿐이지. 그녀는 말을 잠시 멈췄다. 눈빛이 단호해졌다. 내가 언니를 돕는 건 나만의 자의식이 생겼기 때문이야. 더 이상 누군가 사라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침대 밑의 비밀은 이거야. 초하루는 원한이 가장 강해지는 때이자 당신들이 희생되는 날이야. 이 판은 부모님이 갈아 끼운 거야. 언니를 속여 초하루까지 머물게 하려고. 진실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머릿속을 때렸다. 그제야 나는 그 말이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임을 깨달았다. 우리는 부모님이 깊이 잠든 틈을 타 몰래 침실을 빠져나왔다. 계단 구석에 커튼에 가려진 다락방 문을 찾아냈다. 여동생은 진짜 페이페이가 남긴 열쇠로 문을 열었다. 다락방 안에는 부패와 눈물 자국 냄새가 가득했다. 나는 휴대폰 손전등으로 비추었다. 구석의 옷장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옷장 문을 열자 페이페이의 이름이 새겨진 나무 상자 안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그 선은 진짜 페이페이의 청초하면서도 결연한 자취였다. 이 세상은 내 원망의 감옥이야. 나는 이기적이고 너무 고통스러워. 미안해.
나는 공무원 시험을 보고 싶지 않아. 샤오량을 좋아하지 않아. 하지만 부모님은 나를 지워버렸어. 내 원망을 내려놓게 도와줘. 갇힌 사람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줘. 갑자기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서 가자. 여동생이 내 손을 잡고 아래층으로 뛰었다. 거실은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부모님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문이 열리자 익숙한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가로등과 편의점, 가게와 벚꽃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내 눈에서 순식간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축하해. 드디어 집에 갈 수 있게 됐어. 그럼 너는? 사라지는 거야? 나는 아쉬움으로 가득 찼다. 아니, 난 나만의 의식이 생겼어. 이미 자유를 얻었어. 언니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줘서 고마워. 진정한 자유는 미련을 내려놓는 거야. 여동생의 모습이 점점 투명해졌다. 밤하늘에 불꽃이 피어올랐다. 마음속에는 만감이 교차했다. 이 미궁이 마침내 막을 내렸다. 진정한 가족에는 존중이다. 진정한 자유는 사랑하는 것을 용기 있게 쫓는 것이다. 공포와 절망은 결국 성장의 힘이 될 것이다. 집에 돌아오니 부모님이 거실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테이블 위에는 설날 음식이 김을 내뿜고 있었다. 모두 내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었다. 돼지고기 장조림은 없었다. 페이페이, 어디 갔다 왔니? 어서 와서 밥 먹으렴. 곧 씻겠다. 엄마가 웃으며 다가오셨다.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나는 식탁에 앉았다. 익숙한 부모님과 음식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따뜻함이 가득 찼다. 알고 보니 집의 따뜻함이 가장 강력한 힘이었다. 모든 어둠과 방황을 몰아낼 수 있는. 밤하늘에는 여전히 불꽃이 피어나고 설날 음식의 따스한 빛이 마음에 내려앉았다. 두세 개를 가로지른 이 판국이 드디어 원만한 마침표를 찍었다.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구원은 결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 내면의 내려놓음과 용기라는 것을.